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돈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18세기 유럽이 강대국, 특히 영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 그 다음에는 1920년 후반때 일어났던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발을 했고 어떤 게 도화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큰 일이 되었는지, 이 경제 정책이나 그때 당시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들이 막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까지 길게 장기간 불황을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때 당시에 어떤 정책들 때문이었는지 그 원인을 짚어보는 그 시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이렇게 좀 버블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블랙 먼데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지표가 연속적으로 나왔던 어떤 날짜 중에 하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금리를 내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돈을 풀리게 되고,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국제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우리 돕자라는 그런 의미로 금리 인하를 다 같이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엄청나게 호황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황 상태에서 금리를 계속 내리기보다는 금리를 좀 올려서 조정할 필요도 좀 있었는데, 이런 국제 정세에 따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자산 버블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 먼데이 직전에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내수 경기가 강하게 살아나고 주식시장이 급등되는 등 이른바 엔고 불황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5년 말에 일본 니케이 지수, 그러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255개 종목으로 구성된 주가 지수인데 13,083포인트로 마감을 한 다음에 1986년 말에는 18,8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1년 후인 1987년에는 2만 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당 순이익과 주가의 비율, 즉 주가 수익 비율을 얘기하는 PER, 아까도 PER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1986년 말 주가 기준으로 49.2배에 이른 것은 대단히 큰 부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5년부터 1986년까지 평균 PER이 23.6배였음을 감안을 하면 1986년 말에 주식시장은 거의 2배 이상 고평가되고 있었던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만 하면 막 이렇게 주식이 오르는 것도 있었지만 주식 자체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1987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를 미적거리다가 미국 블랙 먼데이로 인해 가지고 국제 공조에 동참하느라 1989년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상 가장 힘든, 그러니까 유례를 찾기 힘든 주식 버블이 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배경으로 버블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이 자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얘기하는 부분에서 어떤 예시가 나와 있냐면은 주식 가격이 증가하다 보니까 기업의 자산이 많이 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 기업은 해외 부동산 구매에 나서기도 했는데 198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쓰비시 아시죠? 미쓰비시 지소가 약 2천억 엔으로 미국에 있는 록펠러 센터를 구입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놀라운 수준이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타리나 크놀, 이게 연구자 이름인데, 이 논문을 보게 되면 글로벌 주택가격 조사 이쪽을 봤을 때 세계 부동산 시장은 일본과 일본 이외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세계 12개 나라의 실질 주택가격을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떠한가?
정말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913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1배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여기 도표를 제시한 게 있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 보시면은 이 주황색 선이 지금 일본인 겁니다. 일본은 전 세계 주요 실질 부동산 가격 이 추이를 보게 되면 압도적인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6%까지 인상을 하게 되자 일본 부동산 시장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게다가 부동산 호황에 도취된 건설회사들이 연 17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 것이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란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멸실이 되기도 하고 공실이 되기도 하고 사망자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면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선 화랑이니까 건설회사가 막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했다라는 겁니다. 적정 주택 공급 호수는 약 100만 호 전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0만 호를 계속 몇 년간 공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도 주택이 이렇게 넘쳐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셨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뉴스나 책에서 자주 보게 되는 그 문구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사유로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긴 시간 장기적 불황을 겪고 있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 미국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자는 국제적인 공조를 좀 하자라고 전 세계적으로 요청을 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그때 당시에 원래 경제 상황이 이미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놓친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엔 일본의 부동산과 주택 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도표와 함께 수치를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